슬슬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핀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예전에도 핀테크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9월 초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핀테크의 개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하고 나서, 사실 그때 여러 가지 사례도 이야기를 드렸고, 아니면은 이제 이런 게 요즘에 트렌드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드리긴 했었는데, 워낙 이 핀테크에 대한 정보가 많다 보니까 그때 모든 얘기를 다 드리지 못한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이사이에도 여러 가지 또 뉴스가 많이 등장하거나 상장한 기업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이나 어떤 기업들의 트렌드에도 영향을 끼친 점이 있어서 그런 좀 업데이트된 버전에 대해서 2탄을 하려고 몇 주 전부터 이제 제가 일정을 등록했다가 조금 이제 현생 때문에 다른 세션을 우선 하다가 오늘이 되었는데요. 네. 경미님, 앨리스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핀테크 자체에 대한 지난번에 미처 채 다루지 못했던 조금 딥한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특히 오늘은 페이나 뱅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좀 같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페이들이 있지만 그 페이가 구체적으로 어떻다보다는 조금 트렌드적인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뱅킹도 우리가 이제 온라인 뱅킹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단순히 뱅킹에 대한 어플이 늘어났다, 서비스가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게 정말 그때도 예전 세션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메타버스나 아니면은 블록체인이나 여러 가지 기술들이랑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핀테크이긴 핀테크인데 이런 좀 페이나 뱅킹 이야기를 더불어서 드릴 예정이고요. 근데 지난번에 그 핀테크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조금 이미 2달 이상 지난 내용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야기 드렸던 너무 전부는 아니지만 약간 개념이나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도 살짝 먼저 언급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자세하게 페이나 뱅킹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목차는 일단은 좀 전반부는 예전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을 좀 얘기를 드릴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은 좀 간단히만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그때는 이제 제가 지난 세션에서는 이 핀테크의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도 좀 소개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그런 핀테크가 어떻게 등장했고 전망이 어떻다는 혹은 어떤 식으로 뭔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들이랑 접목이 되고 있는지를 좀 전반부에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중반부부터는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나 뱅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에요. 어떤 기업이나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그리고 후반부는 지난 세션에서는 이제 핀테크와 메타버스 이야기를 조금 간단히 소개를 드렸었는데 그런 핀테크와 메타버스라든지 핀테크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물론 워낙 알려진 이야기들도 많지만 조금 더 그래도 이제 같이 객관적으로 살펴본다면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마저 괜찮으면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나라 내에서의 핀테크 기업들을 좀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 만약에 시간이 괜찮을 것 같으면 글로벌한 기업들이 어떤 핀테크가 유명하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혹시 들으시다가 이 내용은 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면 이런 거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등등 의견들이 있으시면은 그거는 오픈 채팅방에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픈 채팅방은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저 메시지 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 확성기 버튼이나 제 프로필 통해서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나 자료도 좀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지난 세션과는 조금 지난 세션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제 핀테크 개념에 대해서 당시에 좀 얘기를 드렸었어요. 파이낸셜이랑 테크놀로지라는 이 핀테크는 며칠 전 세션에서 크로스테크 또는 엑스테크라는 세션에서도 이런 어떤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랑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결합해서 단어들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금융에 관련된 많은 테크놀로지들이 혹은 테크놀로지와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분야들이 핀테크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을 했고요. 이거는 그래도 거의 한 이제 10년은 넘었고 한 15에서 20년 개념 자체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해외에서 많이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핀테크라는 단어가 좀 이제 알려지고 유명해진 게 한 5에서 7년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뭐 지금처럼 요즘에는 뭐 페이나 뱅킹처럼 여러 서비스들을 더 우리가 쓰기 쉽게 간편하게 요약도 해주고 정리도 해주고 혹은 여러 가지 제안까지 넣어서 해주는 것들이 지금은 많이 트렌드가 됐는데, 초창기의 핀테크는 그렇게 막 많은 것을 해준다기보다는 일단 금융이랑 모바일이 연결이 됐다 라는 거에 좀 의미를 많이 뒀던 것 같아요. 일단은 굉장히 아날로그했던 은행의 여러 작업들이 핸드폰으로 가능해졌네 라는 부분에서 핀테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점점 결제도 가능해지고 송금도 가능해지고 자산 관리나 크라우드 펀딩도 가능해진 것들이 이제 초창기의 핀테크 이미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따 언급드릴 뭐 애플페이라든지 이런 어느 정도 알려진 페이들은 사실 그때부터 조금씩 등장은 했어요. 너무 많은 기능을 갖고 있던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물론 우리나라에는 아직 애플페이가 못 들어오고 있고,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이제 막 여러 가지 소문이 돌죠. 어느 카드사랑 한다, 뭐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핀테크가 등장을 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제가 페이나 뱅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는 거는, 핀테크가 그거랑 연관된 거는 있어요. 그리고 이따 조금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요즘에는 핀테크라는 말도 쓰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지난 세션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BFSI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게 지금 제목에 넣어놓은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은 뱅킹, 파이낸셜, 서비스 앤 인슈어런스 해서 뱅킹이랑 금융이랑 보험까지 전부 묶어서 지금 핀테크라고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핀테크라고 표현을 직접 하기도 하지만, 아예 뭐 뱅킹, 보험, 금융 이렇게 해서 이런 금융에 관련된 어떤 서비스 전반적인 트렌드나 기업들에 대해서 BFSI라는 단어로 여러 가지 그래프나 다이어그램이나 뭐 기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최근에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이 부분이 물론 그런 비즈니스적으로 좀 새롭게 접근하기 위해서나 혹은 기존에는 금융이라고만 표현을 했던 것에 뱅킹이나 보험 관련된 금융도 같이 넣자, 이런 취지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따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드리겠지만, 이 핀테크가 사실 초반에는 암호화폐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블록체인을 넘어선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도 초창기에는 핀테크로 같이 묶어서 봤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7년, 2018년 즈음에 이제 규제가 생기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생기거나 뭐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당시 불리던 것들이 안 되게 된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해외에서도 이게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또는 규제를 해야 된다 아니다, 뭐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또 다르더라도 비슷한 양상으로 이제 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점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 핀테크 해요 라고 하던 기업들이 암호화폐는 좀 빼야겠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원래 그 암호화폐에 대한 서비스를 갖고 있었든 아니든 그렇게 하면서 당시에 원래 핀테크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블록체인 뭘까, 그다음에 암호화폐 뭘까, 그래서 핀테크는 이런 거야 라는 정말 컨텐츠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뭐 글이든 아니면은 뭐 영상이든 그런 내용들도 당시에 많이 등장을 정말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핀테크에서 암호화폐가 꼭 필수적이지는 않게 조금 바뀌었고요. 얘기 드린 것처럼 페이나 뱅킹처럼 아예 금융에 대한 서비스를 다룰지언정 암호화폐는 필수가 아닌 식으로 핀테크가 점점 변화를 하게 됐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조금 더 페이나 뱅킹 같은 내용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BFSI라는 뱅킹 파이낸셜 서비스 앤 인슈어런스라는 쪽으로 조금 방향을 틀게 된 것 같아요. 핀테크가. 물론 이거는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보시는 분마다 평가나 생각하시는 분마다 다르실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핀테크가 초반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컨셉이 있었으나 암호화폐라는 부분이 규제 때문에 배제가 뭐 꼭 하지 않는다는 아니에요. 기업에 따라 다르긴 한데 기존보다는 필수적이지 않아지면서 BFSI라는 단어에 굉장히 사람들이 초점을 두게 됐고, 물론 그렇다고는 해도 이미 핀테크라는 단어로 뭐 정말 수만 개의 기사가 나오고 기업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BFSI라고 모두 바꾸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자기의 소개 페이지에다가 우리는 핀테크를 선도하는 기업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게 단어가 BFSI 쪽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는 BFSI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겠죠. 그래서 단어 자체를 갑자기 바꾸거나 하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핀테크 자체 트렌드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난번에 드렸던 얘기는 아닌데, 그런 이제 핀테크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금융이랑 테크놀로지 결합했네 이상의 조금 더 트렌드 혹은 그 뒤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관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봤고요. 그래서 핀테크라는 거 자체가 뭐 서비스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많이 접근을 하게 됐죠.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무슨 페이, 애플페이에 대해서 꼭 우리나라에 바로 들어오진 않아도 인지를 한다든지 삼성페이가 점점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됐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페이들이 등장을 했고, 뱅킹도 기존의 은행들이 모바일 뱅킹이 가능하게 되는 거 말고도 카카오뱅크나 토스나 K뱅크라든지 이런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그걸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중반부나 후반부에. 근데 이제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이라는 것이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핀테크라는 것이 들어오게 됐고, 그 안에서 지난 세션에서 살짝 소개해드렸던 거는 이제 그 핀테크에 관련된 법적인 제도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꼭 규제라기보다는 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정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규제라는 것이 이제 뭐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법이 좀 정제되어 가는 부분이 있고, 실생활에 맞는 뭐 법이라든지 아니면 아닌데 그걸 개선해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들과 함께 이런 새로운 분야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은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제가 아까 2017년, 2018년 이때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규제가 생긴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한 2018년 정도부터는 이 핀테크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자 해서 그런 지원 사업들이나 그다음에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서 신산업, 신서비스를 육성하자라는 쪽으로 많이 트렌드가 바뀌게 됐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핀테크라는 개념이 까지만 있었는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기점으로 디지털 금융이란 뭔가, 그리고 이걸 예를 들면 정부에서 어떻게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고, 스타트업들은 스타트업들대로 핀테크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라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아직 없다가 핀테크가 이제 명확하게 몇 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등장을 하고 나니까 이게 분명히 성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경험이나 케이스를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이제 틈새 시장을 메꾸는 여러 스타트업들이 등장을 하게 됐고, 그 중에 잘 된 곳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내의 유명한 핀테크 기업들을 좀 소개를 드렸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저도 뭐 이런 페이나 뱅킹보다는 핀테크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다만 이 핀테크라는 것이
사실 기존에 이런 새로운 뭐 서비스나 새로운 비즈니스나 혹은 기술에 대해서 제가 언급드릴 때 꼭 같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들은 꼭 등장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오늘은 핀테크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이야기 드리고는 있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시거나 부업이나 뭐 컨텐츠를 운영하시거나 할 때 보면은 꼭 내가 어떤 개인 정보를 직접 관리하거나 뭐 보관하거나 하지 않아도 내가 어떤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혹시 개인정보 이슈가 있으면은 같이 좀 영향을 받는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애플이 다른 어플들이 이 애플 안에서 앱스토어에 있는 앱들 안에서 개인정보를 함부로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런 규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여러 가지 그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을 꼭 몰래 가져가지 않도록 만든 게 이제 올해 초에도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페이스북도 그랬었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이 금융이라는 서비스에서 정말 어디까지 갖고 있어도 되냐 이 부분은 좀 아직까지 막 완벽하게 해결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꼭 금융에 한한 게 아니라 사실 블록체인 세션을 몇 번 이야기 드릴 때도 거기에서도 이런 개인정보에 대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우리가 인지를 하거나 혹은 내가 그 어떤 기업으로서 개인정보를 전부 공개하지는 않더라도 보관을 하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침해에 사생활 침해에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늘 존재하는 것 같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핀테크라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라는 어떤 새로운 산을 거치면서 그 전이든 그 후에든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AI도 덧붙여서 더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고도화되기 전에 일단은 핀테크라는 것이 주는 컨셉은 송금이나 결제가 일단 초반에는 있었어요. 가장 사람들이 처음에 많이 접하고 이해하고 경험을 하게 됐던 부분들이 송금이나 결제죠. 핸드폰을 통해서 돈을 보낸다. 친구들이랑 밥을 먹었는데 예전 같으면은 뭐 이제 쉽게 말해서 엠빵이라고 우리가 속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뭐 현금을 뭐 얼만큼을 뭐 나중에 나눠서 주고 하던 것들이 인터넷에 핸드폰에 깔려있는 인터넷이나 어플을 통해서 점점 송금이 가능해지고 그조차도 토스나 카카오페이처럼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카드나 통장을 통해서 자동으로 혹은 자동은 아니지만 조금 더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한 게 이제 핀테크의 완전 초창기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점점 돈을 연결하는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저축이나 투자나 대출에 관련된 핀테크 서비스나 기업들도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은행 이외에 금융 업무도 모바일로 들어갈 수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이런 이제 투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이제 조심도 해야 되고 잘 살펴봐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조차 모바일에서 가능해졌네 라는 것들이 점점 발전을 하게 됐고요. 그 후에는 이제 자산 관리도 어드바이저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나 어플이 점점 등장을 하면서 투자 계획이나 뭐 포트폴리오 관리나 그런 부분들을 은행에서 좀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만들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단순히 처음에는 금융만 뭐 연결해야지 했는데 연결하고 보니까 모든 정보가 그리로 모이고 있고 잘만 조심해서 활용하면 더 좋은 뭐 걸 제안해 줄 수 있다 이런 게 서로의 마케팅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따가 이야기 드릴 페이라는 부분이 디지털 화폐라는 관점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했죠. 일단은 무슨 페이라고 되지는 않아도 내가 송금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 안에 어떤 뭐 전자화폐든 가상화폐든 암호화폐든 혹은 기존의 화폐든 많은 화폐들을 핸드폰에 넣어두고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디지털 화폐라는 개념이 이제 핀테크에서 중반부에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이제 BFSI라는 지금 제목이 있는 것처럼 인슈어런스, 보험이라는 개념도 같이 점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보험에 대한 것도 점점 핀테크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 전에도 이런 보험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오고는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으로 많은 서비스나 뭐 뱅킹이나 보험이 더 고도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점점 핀테크의 범주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이제 스타트업의 투자에 대한 세션에서 그 투자의 여러 가지 종류들 중에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텀블벅이나 와디즈에서 경험하는 것 같은 그리고 이제 그때도 크라우드 펀딩에도 종류가 많이 있다. 뭐 대출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상품형도 있고 종류가 많다라는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런 크라우드 펀딩도 결국은 나의 금융 정보를 계속해서 이런 나의 개인 정보나 뭐 어플이나 혹은 모바일이나 인터넷 서비스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크라우드 펀딩도 금융의 범주, 그다음에 핀테크의 범주로 많이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카카오나 네이버에서도 뭐 네이버 페이도 그렇고 워낙 많은 부분들이 연결돼 있고 오늘은 이제 이런 지난번에 했던 얘기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조금 이야기 드리고 나서 페이나 뱅킹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거긴 하지만 사실 이 페이나 뱅킹만 보지 않더라도 여러 서비스들이 서로 금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가 이제 자주 예시를 드는 것처럼 어떤 공예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해요. 근데 문제는 아니지만 스마트 스토어에 여러분이 제품을 올려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올 수 있는 장점도 물론 있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사실 그런 스마트 스토어 같은 어떤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물건을 판다는 거는 그 플랫폼이 중간에서 거래를 보호해 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단순히 어떤 개인한테 거래를 하면 그 개인이 돈을 입금 안 할 수도 있고 결제를 안 할 수도 있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런 스마트 스토어나 뭐 아마존이나 혹은 이제 쿠팡이 개인이 작업물을 올려서 판매를 하는 거는 아직 많이 없지만 어떤 뭐 여러 가지 엣지라든지 해외에 있는 플랫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플랫폼에서 내가 물건을 올리고 판매가 되었을 때 그거를 중간에 있는 플랫폼에서 대신 결제를 해주는 과정들이 있고 그게 또 금융이랑 많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카드사랑 연결을 해서 그렇게 이제 대신 결제가 되도록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면 중간에서 미리 물론 결제를 했다고 해서 저한테 바로 돈이 들어오진 않아요.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결제일 말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카드사에서 입금이 되거나 플랫폼에서 입금이 되는 날들이 정해져는 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어떤 날짜에만 되고 그 안에 그 이제 중간에 있는 플랫폼이나 카드사에서 어느 정도 돈을 미리 이 결제가 이루어진 판매자에게 돈을 준 다음에 그거를 구매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하는 순서를 조금 이제 사실은 구매자한테 돈을 받아야 판매자한테 돈을 주는 건데 판매자한테 돈을 먼저 주고 시간이 지나서 구매자한테 돈을 받는 식으로 카드 결제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텀이 생기는 것들이 있었고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돈을 더 빨리 받고 싶으니까 그런 서비스들이 개선되거나 했던 거를 11번가나 뭐 쿠팡이나 아니면 네이버나 이런 곳들에서 많이 시도를 했었어요. 자기들 기업 나름의 더 판매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얘기한 포인트는 판매자가 더 편리해질 수 있다라는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플랫폼이 돈을 안 벌 순 없잖아요. 그러려고 플랫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중간에서 하는 과정들의 뭐 금융적인 서비스나 아니면은 그런 카드사나 뭐 구매자와의 어떤 그런 뭐 송금이나 결제나 자동 결제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더 아울러서 서비스적으로 넣게 된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핀테크에서 많이 언급을 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트렌드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간의 거래를 도와주는. 이제 물론 이런 부분들이 개인이 막 엄청 매번 경험을 하는 케이스는 아니다 보니까 보통은 기사가 나와도 이제는 결제 금액을 바로 받을 수 있다. 혹은 그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낮춰준다고 한다. 이런 이제 시점에서 기사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뒤에는 기업이 최소 2-3개 이상이 도사리고 거래를 서로 도와주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수수료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좀 특징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조금 번외적인 이야기였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핀테크나 BFSI라는 이런 분야가 점점 이제 발전을 하게 됐는데, 특히 지난 세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핀테크 돈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어떤 트렌드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뭐 핀테크 중에 뭐 두나무나 물론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도 있어요. 그런 핀테크들도 그렇고, 그게 아닌 기업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긴 했었는데, 결국은 그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핀테크가 많이 성장하고 있고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자꾸 연결되는 거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살짝 언급드렸던 것처럼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개인에 대한 것이든 금융에 대한 것이든 빅데이터를 모으고, 그걸 가지고 개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안하거나 핀테크 나름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점점 바뀌고 있어요. 이제 예전에는 뭐 그냥 뭐 일부러 다 계좌번호를 쓰던 게 지금은 클릭만 하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QR코드도 사용을 하고는 있죠.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QR코드를 좀 늦게 사용한 건 아니지만, 사용 그 빈도가 원래는 적다가 조금 늦게 보급이 된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에 굉장히 특화된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핀테크 트렌드가 아까도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평소에도 이제 강조 드리는 것처럼 단순히 기술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새로운 스타트업들이랑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크로스테크 얘기할 때도 언급을 드렸었고, ESG 세션 할 때도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핀테크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상상하는 거는 암호화폐나 아니면 이런 어떤 투자나 자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거나, 이제 바로 다음에 이야기드릴 페이나 뱅킹에 대해서 상상을 하게 되지만, 그런 어떤 이제 금융에 대한 혹은 내가 물건을 샀을 때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것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종이로 발행하지 않도록 도와준다 라는 컨셉을 통해서 ESG라든지 환경 보호에 대한 컨셉을 이야기하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뭐 비단 영수증이 하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거를 내가 물건을 뭐 사고 팔고 할 때 이 영수증이라는 것이 어떤 거래인가, 어떤 금융인가, 어떤 핀테크인가라고 조금 생소해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금융이랑 뭔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핀테크라는 보는 시각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거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는 좀 사람마다 기업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변화를 하고 있고, 그런 ESG랑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페이가 연결되는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지금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방송을 하는데, 카카오음 같은 경우에는 응원하기 기능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예를 들면 뭐 후원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점점 고도화된다고 하는데, 그럴 때도 단순히 돈을 보낸다, 뭐 후원을 한다 이런 거보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코인이나 암호화폐랑도 연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사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며칠 전에 카카오음이 새로운 기능을 도입했는데, 이게 암호화폐를 통해서도 연결이 되고 블록체인을 결국 서비스적으로 연결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가 나온 것처럼 이게 우리가 단순히 굉장히 어려운 뭐 금융이나 거래를 한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컨텐츠나 어떤 부업을 하고 계시면 조금 더 손쉽게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클럽하우스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이거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도 좀 주변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게, 지금 클럽하우스에서 막 돈을 해외에서는 보낼 수 있어요. 스트라이프라는 다른 서비스랑 연결이 돼서. 근데 우리나라에선 돈을 보내거나 할 수는 없는데, 근데 다만 뭐 그런 스트라이프라는 해외 서비스를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나라 내에 뭐 결제 관련된 것이 붙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그런 개인의 금융 정보들이 붙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핀테크라는 분야를 새롭게 펼칠 수 있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음이나 클럽하우스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돈을 뭔가 보낼 수 있는 기능이 더욱 손쉽게 붙었다라고 된다면 그 안에서 저는 계좌만 연결했을 뿐인데 혹은 카드 번호만 연결했을 뿐인데 그걸 통해서 새로운 핀테크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독도 할 수 있고 구매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거래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가능해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많은 변화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핀테크가 점점 변화하는 방향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요. 클럽하우스나 카카오미 정말 구체적으로 돈이 굉장히 쉽게 오고 갈 수 있어지면 이건 음성 플랫폼에서의 이야기이지만 다른 영상이나 새로운 플랫폼 혹은 기존의 플랫폼들에서도 당연히 그 방법을 점점 벤치마킹을 해가겠죠.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컨텐츠를 발행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광고 수익이나 뭐 유튜브 안에서도 후원하는 기능이 있죠. 돈을 보낼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계좌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금융 정보들이랑 연결이 된다면 컨텐츠를 발행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 컨텐츠를 보러 오는 사람이든 굉장히 손쉽게 결제를 할 수 있어지고 지금보다 더 손쉽게 구독을 하게 된다든지요. 유튜브에 대한 구독을 또 넘어서서 개인에 대한 구독도 물론 무료로 클릭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보다 그거에 뭔가 새로운 뭐 금액이 붙는다든지 아니면 결제를 설정할 수 있다든지 개인화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좀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핀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핀테크란 그런 거구나도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어려운 걸 알았다, 어려운 걸 뭐 이제 같이 이해했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 파고들다 보면은 내가 바라는 뭐 내가 만들려는 스타트업이든 혹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이든 아니면 하고 계신 사이드 프로젝트나 여러 부업이나 아니면은 뭐 사이드 잡도 있겠죠. 사이드 프로젝트가 아닌 그런 분야들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 드렸던 것들이 이제 지난 복습을 포함해서 좀 전반적인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따가 이제 최종 정리는 한 번 더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은 페이나 뱅킹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물론 아까도 이미 좀 어느 정도 언급은 했죠. 이런 페이가 있다. 삼성페이, 애플페이도 이야기를 드렸고, 여러 가지 페이들이 있는데 일단 최근에 보면요. 제가 예전에 핀테크 세션을 9월 한 10일 정도 했을 때는 카카오랑 네이버가 뭐 페이 관련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금융 관련된 규제 들어갑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당시 이제 뭐 카카오랑 네이버가 뭐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고 이런 뉴스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핀테크랑 규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핀테크 자체가 사실 뭐 워낙 빠르게 진화를 하고 투자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두어 달 사이에도 많은 이런 핀테크 관련된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뭐 AI 투자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중고차를 결제할 수 있다든지 대출에 대한 비교를 할 수 있는 플랫폼 핀다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누적 대출 승인 400조 원을 돌파했다라든지 여러 가지 기사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랑 그 다음에 11월 3일 한 몇 주 전에는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했고요. 그 전에는 서비스로만 있었다가 그리고 비슷한 즈음에 11월 초에 당근페이가 이제 명확하게 나왔어요. 한 두어 달 전부터 당근페이 나올 거다. 이런 이제 결제랑 연결이 될 거다라고 조금씩 소문은 들려오고 있었는데 이게 명확하게 서비스로서 화면이 나오고 이거에 대한 기사들이 나온 건 이제 11월 초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제 뭐 당근페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랑은 좀 다르게 새롭게 등장을 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당근마켓이 내비치는 입장은 뭐 당근페이를 통해서 막 갑자기 수익을 벌겠다라기보다는 일단 이제 당근마켓이 워낙 생활화가 됐으니 당근페이도 그런 식으로 조금 적자가 있을지라도 수익보다는 사용자들이 얼마나 손쉽게 결제를 하고 송금을 할 수 있느냐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페이들에 대해서 조금
되감기를 해보는 거죠. 이 페이들이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됐나. 사실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애플페이는 좀 오래됐어요. 뭐 삼성페이도 좀 오래되기는 했죠. 오래됐는데 이제 2015년 정도에 명확하게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역사가 막 10년 이상이 되진 않았어요.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 애플도 스마트폰 등장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10년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페이는 원래 미국에 있는 모바일 결제 벤처 기업 중에 루프페이라는 기업이 있어서 이거를 인수해서 개발을 하면서 삼성페이가 됐는데 이 삼성페이에 대한 어떤 막 굉장히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손쉽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게 포인트였죠. 이런 삼성페이라는 게 등장하기 전에는 우리가 핸드폰이랑 지갑을 꼭 따로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다 보니까 뭐 매년 한 연말 정도 되면 화제는 되는데 결국 아직 활용이나 활성화가 되지는 않고 있는 와중에 삼성페이는 아이폰은 아니지만 갤럭시를 쓰시는 경우들에는 바로 결제를 연결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잘 되면서 사실 잘 되는 오래됐죠. 그러면서 삼성페이도 같이 여기에 힘입어서 모두가 조금 더 손쉽게 결제를 할 수 있고 지갑이 없어도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이제 경제적인 금융이나 거래를 할 수 있게 바뀐 게 삼성페이가 많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삼성페이가 등장하지 않았어도 뭐 워낙 여러 가지 페이들이 그 후에 등장을 했기는 하니까 핸드폰으로 결제한다라는 개념에서는 물론 가능했겠지만 이 삼성페이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알리페이라든지 여러 그런 페이들이 중요한 거는 가맹점이 많아서 내가 어디를 가도 바로 쓸 수 있느냐 아니냐의 부분이긴 하거든요. 내가 이제 손쉽게 하는 거랑은 별개로 그 페이가 각 가게들 내가 쓸 곳에 입점이라는 게 좀 그렇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내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내 핸드폰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다 보니까 뭐 삼성페이가 꼭 어떻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페이를 운영하는 기업이 커서 뭐 자본금이 많든 원래 규모가 크든 기업이 규모가 커서 그렇게 많은 가게나 점포나 기업이나 카드사와 연결되어 있을수록 더 많은 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미 기업들이랑 뭐 점포들이랑 잘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점에서 사람들이 손쉽게 쓰게 됐고 물론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었어요. 삼성페이라는 것도 이미 몇 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아까 이야기 드렸던 개인정보 괜찮은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2017년 어느 때에는 갑자기 삼성페이가 모두 서비스가 먹통이 돼서 결제가 안 되는 2017년, 2018년에 몇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 늘 안전하진 않구나. 늘 내가 핸드폰으로만 결제할 수는 없을 수도 있구나 하는 어떤 약간 불안감을 줬던 부분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삼성페이가 이제 흘러온 부분들이 있고 그거를 본받아서 새로운 페이들이 또 많이 등장을 했고 이제 그 반면에 이제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못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이제 애플페이에서 가장 최근에 여름, 가을 이때 이야기가 나온 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올지는 몰라요. 근데 다만 애플페이가 워낙 해외에서는 잘 되고 있다 보니까 금융사업으로 확장한다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내가 페이를 해서 뭐 물건을 결제한다. 뭐 혹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카드 대신에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한데 이런 거 말고 아예 어떤 뭐 투자를 하거나 물건을 구매할 때 굉장히 큰 금액이더라도 장기 할부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분할 납부,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분할해서 이제 뭐 구매를 하거나 하는 건 많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급되고 애플페이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쪽으로 지금 애플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페이들이 움직이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뱅킹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사실 토스 같은 경우에 이 뭐 핀테크로서든 아니면 이제 기업 차원에서든 제가 다른 세션에서도 언급을 드리긴 했었지만 토스 뱅크가 최근에 나왔죠. 9월, 10월 요때 이제 등장을 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토스 뱅크 그 카드를 신청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게 선착순이고 해당 링크로 들어가면 뭐 추천자가 대기 순서가 올라가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있었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많이들 이제 재밌어 하시면서 들어오시게 된 것 같은데, 그 토스뱅크도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서비스를 내고 있는데,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는 게 특히 특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걸 사용해 보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한 거 외에도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서로 좀 경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또 뭐 투자도 많이 받았지만 이 K뱅크랑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로 누가 뭐 어떤 서비스 한 다음에 이제 옆에서 또 새로운 서비스 만들고 이러면서 서로 조금 경쟁을 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토스뱅크는 원래 있던 토스보다 나중에 최근에 등장을 했지만 토스뱅크랑 카카오뱅크, 네, K뱅크 이런 무슨 뱅크라고 되는 곳들이 모바일 뱅킹뿐만 아니라 금융이나 어떤 거래를 조금 더 좋게 해주는, 편리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인 페이나 뱅킹에 대한 서비스에 등장하는 이름들이고요. 뭐 아까 당근페이도 그렇지만 페이코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 가운데, 특히 페이나 뱅킹과 연결되면서 또 특히 특징이 생기는 것들이 자산 관리나 금융 플랫폼이거든요. 토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물건을 뭐 산다 아니다 이런 결제보다 친구랑 밥을 먹고 친구한테 굉장히 손쉽게 보내는 거를 토스에서 어필을 하면서 거기서 등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페이랑 토스랑 누가 먼저 이런 걸 시작했냐라는 서로의 뭐랄까 경쟁? 누가 먼저 했다 아니다 이런 뭐 기사나 이야기들도 당시에 많이 나왔었지만, 그거 외에도 사실 토스가 자산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 거래를 연결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서비스들이 앱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실제로 쓰든 아니든 간에. 그리고 뱅크샐러드라고 여기도 자산 관리에 대한 플랫폼인데, 여기에서도 기존의 단순히 결제뿐만 아니라 이런 금융에 대한 것에 생활이나 건강이나 라이프 같은 뭐 소비 습관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영역, 우리의 삶에 연결된 생활이라는 영역을 연결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카드 내역이 있네? 그러면 이런 서비스를 추천해 줘야겠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커피를 굉장히 카드로 많이 결제를 하네? 그럼 오늘도 커피 드실래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뭐 커피는 건강 카테고리 좀 아닐 수 있지만, 근데 물론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개인정보 다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할 만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지 않으려고 이제 머신러닝을 많이 넣고 새로운 기술들을 자꾸 도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의 정보만 가지고 뭘 막 어떤 사람들이, 직원들이 직접 버무려서 뭔가 새로운 걸 낸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패턴화된 개개인의 뭐 삶의 습관이라든지 소비 습관이라든지 금융이나 거래에 대한 패턴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이런 패턴의 경우에는 이런 걸 하실래요? 라고 개인이 특정되지 않는 정보나 제안이나 추천이 되게끔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산관리나 금융에 대한 플랫폼이 이제 뱅크샐러드에서도 많이 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토스나 카카오에서도 그렇고, 아까 살짝 언급드린 페이코라는 기업도 이제 이런 금융에 대한 플랫폼들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뱅크샐러드도 예전만 하지 못하다 막 이런 기사들도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또 그 와중에 한 지난 여름이나 가을쯤 뱅크샐러드가 어떻다보다는 뱅크샐러드 같은 경우에 우리 부동산도 진출합니다. 이렇게 내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크로스테크 하면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라든지, 메타버스와 부동산에 대해서도 몇 번 이제 언급을 드렸죠. 블록체인 세션 하면서. 근데 그런 것처럼 뱅크샐러드가 이제 실제로 뭘 어떻게 하느냐 이전에 뭐 이런 기사가 뭐 나고 뱅크샐러드가 뭐 잘하네 못하네 뭐 혹은 뭐 사용자가 급감을 해서 새로운 서비스로 진출한다 이런 거 이전에 금융 서비스들이 부동산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도 좀 특징이긴 하거든요. 물론 뭐 금융 쪽에서 부동산 한다고 다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렇고,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부동산의 뭐 비즈니스나 이런 거는 워낙 화제가 지금 되고는 있지만 그게 얼마나 잘 될지는 또 사실 미질 수 있기는 하죠.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될지,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아직 실제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오프라인이랑 연결할지를 모르다 보니까 굉장히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가운데
하지만 부동산으로 연결을 하겠다고 많은 이제 서비스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뱅크샐러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흐름인 거죠. 단순히 데이터나 금융이나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부동산에 관련된 마이 데이터 혹은 이제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도 분석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부동산에 관계된 금융 상품을 추천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부동산 관련된 비즈니스와 연결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단순히 나의 통장에만 접근을 하던 거에서 나의 삶에 접근하겠다 이런 쪽으로 뱅크샐러드와 같은 많은 자산 관리나 금융 플랫폼들이 시프트, 이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메타버스나 부동산 얘기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블록체인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핀테크 얘기할 때 블록체인이 늘 등장을 해요. 블록체인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금융의 위조를 방지하거나 혹은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신뢰를 가진 거래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핀테크와 블록체인의 연결고리거든요. 신뢰가 있는 금융 서비스를 어떻게 실현하는지. 근데 다만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뭐 이것도 블록체인 세션에서 언급을 드리긴 했었지만 완벽한 기술은 아니에요. 블록체인이 굉장히 새롭고 지금 뭐 워낙 핫하죠. 원래 있던 뭐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블록체인과 부동산,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그다음 블록체인과 NFT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핫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게 아무리 신뢰를 보장해 준다고 해도 일부분적으로는 뭐 개인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 블록체인 자체를 해킹을, 물론 해킹이 안 되려고 블록체인이 있는 거긴 해요. 약간 모순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런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정보가 잘못된 정보가 쓰여지거나 남거나 하지 않도록 그렇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여러 명이 합의된 어떤 룰을 가지고 이 데이터가 점점 진화를 하는 것이 원래는 특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까 아직 조금 그런 리스크들이 있어요.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핀테크랑 블록체인도 굉장히 밀접하고 사실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각 핀테크 기업들이 우리 블록체인 합니다 라고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뭐 해킹이다 아니다라는 것보다 일단은 보안적인 문제에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개인 정보를 어디까지 특정하느냐 하는 이슈가 있고 그게 언제든 규제의 공격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규제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규제가 있어야 법적으로 우리가 어떤 보호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규제가 굉장히 고도화되다 보면 아무래도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려고 해도 안 되거나 규제에 막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좀 블록체인으로 개인정보를 다루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기업이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핀테크가 이런 식의 좀 트렌드 변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런 부분이 여기서 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핀테크랑 블록체인은 분명 관계가 있지만 그리고 활용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너무 암호화폐 혹은 그 가상 자산에 대해서 너무 포인트를 두다 보면은 언제 규제로 갑자기 뭐 그러진 않겠지만 갑자기 뭐 비트코인을 전부 거래 금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생겼을 때 개인의 어떤 손실이나 손해는 둘째 치고 기업 자체가 개인들의 돈을 다 갖고 보관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핀테크가 발을 빼게 된 그런 이제 좀 경위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암호화폐보다는 그 이외에 물론 암호화폐를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부동산이나 새로운 금융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투자가 핀테크에 관련된 투자가 막 몇 배씩 늘어나고는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인 어떤 흐름의 특징이고 그래서 투자를 받아야만 뭐 꼭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해외에서도 이런 핀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도 받고 어떤 소비자 경험, 고객에 대한 경험, 이제 제가 뭐 유저 익스페리언스나 커스터머 익스페리언스나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다른 세션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결제에 대해서도 이런 고객 경험의 부분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들을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계좌를 개설하거나 뭐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하는 것도
우리나라는 뭐 카드 뭐 수수료 뭐 제로 이벤트 합니다. 뭐 혹은 은행에서 돈 보내고 하는 수수료가 거의 이제 그 상품만 잘 선택하면 0원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근데 그게 해외는 잘 안 그러거든요. 원래 잘 안 그랬어요. 수수료 0원이 잘 없다가 요즘 돼서야 수수료 0원 정책을 만들면 다른 서비스들로 더 유도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해외에서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움직이는 기업들도 있고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글로벌한 핀테크에 대해서 이제 몇 개를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이게 시간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등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꼭 개인의 금융거래 말고도 기업들의 어떤 투자 라운드라든지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도와주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는 뭐 해외 핀테크 기업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트렌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오늘 말씀드렸는데 좀 오늘 어떤 이야기 드렸는지 좀 정리를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제 오늘 핀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원래 핀테크 1탄을 했었어요. 9월 초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 좀 먼저 언급을 드리면서 시작을 했는데 당시 이제 9월에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는 금융 규제에 들어갑니다. 뭐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네이버랑 카카오의 주가가 폭락을 한 그 시점에서 또 좀 마침 핀테크 얘기를 드리려던 참여해서 그게 왜 관련이 있는지 당시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아까도 이제 핀테크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이야기를 드렸죠. 개념이나 컨셉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핀테크라는 분야를 핀테크라고도 하지만 요즘에는 BFSI라고 해서 뱅킹, 파이낸셜 서비스 앤 인슈런스라는 뱅킹이나 보험까지 아우르는 금융 전체의 서비스에 대해서 단어가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물론 이미 핀테크로 십몇 년 뭐 해외에서도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진행되고 했기 때문에 단어를 갑자기 전부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 금융과 테크놀로지를 연결하는 산업군에 대해서는 영역이 많이 커지고 있다는 걸 먼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는 물론 핀테크 자체는 계속 되고 있고 확장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뭐 워낙 투자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근데 다만 그런 안에서 아무래도 규제라든지 어떤 개인정보 이슈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리스크가 많다 보니까 특히 2017년, 2018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암호화폐 규제가 시작이 되면서 이런 그 핀테크에서 암호화폐 조금 조심하자라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다고 아까 이야기 드렸죠. 근데 뭐 그게 우리나라에 한한 건 아니고 해외에서도 암호화폐 규제가 비슷한 즈음에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를 다루는 핀테크들도 있지만 암호화폐를 조금 건드리지 않고 그런 금융이나 거래에 대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핀테크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BFSI라는 새로운 단어도 사람들이 조금 정의를 하게 된 것 같다라는 조금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뭐 금융에 대한 규제나 제도 말고도 지원 사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육성 사업이 되면서 디지털 화폐나 디지털로 된 금융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증가를 했고 그런 걸 통해서 왜 핀테크가 등장을 했고 어떤 종류가 이제 뭐 송금 결제, 뭐 저축 투자 대출 아니면은 어드바이저나 디지털 화폐, 보험이나 크라우드 펀딩 같은 각각의 분야별로 핀테크가 어떻게 나뉘고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아까 언급을 드렸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지난 세션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어떤 비즈니스 케이스가 있는지를 얘기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이 핀테크에 붙어 있는 기술, 뭐 예를 들면 뭐 AI도 그렇고요. 아니면 이제 모바일 뱅킹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이제 전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자동화 과정이나 아니면 모든 게 리얼타임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리얼타임으로 이루어지고 그 어떤 거래나 내용들이 전부 보관이 되면서 개인화 혹은 개인 자체 특화되는 서비스로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이런 트렌드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린 게 전반부였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한 중반부부터 이야기 드렸던 건 페이랑 뱅킹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 물론 페이나 뱅킹 자체가 워낙 이것도 이미 좀 몇 년 되어 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진화를 하고 있지만
애플페이는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뭐 워낙 매년 화제가 되는 것 같고요. 삼성페이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드렸고, 당근페이가 본격적으로 11월 초에 등장을 한 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렸는데, 그 와중에 사실 뭐 카카오페이가 상장한 것도 11월 초에 있지만 뱅크샐러드처럼 자산관리나 이런 금융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많이 지금 활성화 그리고 보급화가 되어 있는 과정 중에서 뱅크샐러드 같은 경우에 부동산에도 진출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이게 이제 예전에 몇 번 언급드린 그런 핀테크와 메타버스라든지요, 아니면 핀테크와 뭐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랑 좀 연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반부 후반부에 좀 이야기를 드렸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핀테크랑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게 분명 연결고리도 있고 활용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개인정보의 특정이라든지 보안 이슈 때문에 마냥 전부 활용할 수는 없는 점이나,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핀테크라는 것이 결국은 암호화폐에서 조금 발을 빼게 된 핀테크 기업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같이 드린 어떤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블록체인이랑 계속 뭐 거리를 둘 건 아니고요. 블록체인도 진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블록체인, 뭐 부동산, 블록체인, 메타버스 이런 서비스들이랑 어떻게 핀테크가 연결이 될지, 그 연결이 결국 내가 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나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스타트업과 어떻게 연결이 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바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해외의 뭐 기업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수수료 영원이 굉장히 보편적이지만 그러지 않았던 해외 기업들에서도 점점 수수료 영원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나, 아니면 계좌 개설이나 모바일 뱅킹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좀 일반화되어 가고 있고, 그 외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대상이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핀테크,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그 투자나 이런 정보들을 조금 더 모바일로 손쉽게 클라우드를 통해서 어떤 정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볼 수 있다든지, 스톡옵션 발행을 기업에서 한다든지, 자금 조달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핀테크 내에 여러 가지 기업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아까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얘기 드렸던 이제 다른 세션과의 연결고리로 뭐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ESG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도 중간중간 언급을 드렸는데, 워낙 이런 핀테크라는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는 부분에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투자를 받고 있고, BFSI라는 새로운 단어를 통해서 또 어떤 시장을 모색하는 과정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분야로도 계속해서 핀테크는 진출을 할 거고, 뭐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AI 같은 요즘에 워낙 유행하고 핫한 단어들과도 분명 계속해서 연결이 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핫한 만큼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아요. 알려진 기업들이라고 해도 분명히 리스크는 늘 도사리고 있고, 알려지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뭐 투자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내 서비스랑 어떤 식으로 연결할지를 고민하실 때에는 금융이니만큼 더 반드시 조심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직접 핀테크를 운영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더라도, 아까 뭐 스마트 스토어 제가 예시를 드린 것처럼 이런 금융과 관련된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개인 대상이든 기업 대상이든 혹은 소규모의 소상공인 대상이든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고, 그 뒤에서 여러 가지 거래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의식을 하면서 내 서비스는 그러면은, 혹은 내가 만든 상품이나 내가 만든 컨텐츠는 A 플랫폼보다 B 플랫폼이 더 나한테 유리하겠구나, 아니면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을 해보고 나만의 플랫폼을 이렇게 나중에 구축해야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좀 오늘 이야기 드린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카카오음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제가 보통 평일 7시에 레몬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송 스케줄 같은 경우에도 오픈 채팅 통해서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카카오메 확성기 버튼이나 제 프로필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클럽하우스는 메시지 주시면 제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하우스는 요즘에 리플레이 기능이 생겼고 카카오는 후원하기 기능이 생겼고, 이런 식으로 음성 플랫폼들끼리도 좀 경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생기고 있는데, 이게 마침 아까 이야기 드린 블록체인이나 핀테크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재밌게 관찰을 하시거나 혹은 뭐 기사 같은 걸 통해서 접해보시거나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궁금하신 거나 이야기 나눌 주제들이 있으면 그것도 오픈 채팅에서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게 세션 3탄이 필요할지 아닐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신 정보나 내용에 대해서는 오픈 채팅에서 의견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밥 챙겨 드시고요. 오늘 금요일이네요. 벌써 이번 주가 다 갔는데 뭐 밥 챙겨 드시고 추위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면서 주말도 좀 즐겁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레몬룸 100회 특집을 하려고 제가 하는데 언제 해야 될지 좀 일정도 다시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모티콘 보내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늘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그러면은 좋은 하루 되시고요. 방은 이 상태로 닫을게요. 감사합니다. 3, 2, 1